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재무회계를 강의할 김성만 강사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OT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이 관세사에서는 회계학을 얼마만큼 점수를 따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주요 과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50점을 넘기자. 최소가 50점입니다. 50점을 넘기면 이제 일단 뭐가 됩니까? 과락을 면하고 여유를 숭을 돌리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정도 목표로 우리가 달려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뭐 전공을 했다든가 좀 더 공부를 갖다가 이제 누적하신 분은 60점, 70점까지 올려서 다른 과목을 끌어올려주는 전략 과목이 되게끔, 보통 이제 50점 정도로서 40점을 면하는 걸 갖다 우리는 방어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한 60점, 70점 되면 다른 과목을 끌어올려주는 전략 과목으로도 바뀔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OT 때 얘기했지만 문제는 진화해서 오히려 지금은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느냐,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논제 문제가 10개가 나왔다. 10개가 40문제 중에 10개면 엄청난 많은 거죠. 이건 바로 논리적으로 회계학을 아느냐 그러는 이야기를 묻고 있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과 제품에 대한 총기법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선입선출법과 총액법이라는 관계를 아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회계를 회계로 끝내지 않고 재무관리 쪽으로 연관이 된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이용해서 외액을 이용한 문제, 그리고 EVA 문제, 이런 것들까지 이제 진화가 되었다. 그래서 시험은 진화한다는 데 역점을 두며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하며 나가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재무회계가 배우는 거, 제가 OT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무회계는 철저히 남에게 물건을 사와서 파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뒤에 배우는 원가회계는 바로 자기가 직접 물건을 갖다 만들어서 파는 것, 이게 차이점이다 이거죠. 그럼 재무회계는 상품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제품이 중심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하며, 오늘은 상품이 중심이 되는 재무회계를 여러분하고 이야기하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절의 기초는 바로 이겁니다. 회계가 주는 이익은 뭐죠?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게 정보 이용자. 주체가 누구죠? 주어가 누구죠? 정보 이용자입니다. 항상 제가 이제 박스를 많이 지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수업을 들을 때 박스를 치며 따라오고 나중에 노트를 만들 때는 박스 중심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훨씬 더 이해되느냐 그러면 편안하게 속도를 줄일 수 있고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박스를 많이 칠 겁니다. 아니면 선을 긋든지. 그럼 박스와 선을 여러분 잘 따라오며 정리를 해두시면 훨씬 더 편하다. 그런 걸 저 시간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어는 누구죠? 정보 이용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합리적 의사결정. 이게 뭐죠? 합리적 의사결정을 갖다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뭐냐? 회계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럼 정보 이용자는 어떠냐? 회사에 투자를 하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회사를 이끌어가는 경영자, CEO, 기타 이용자, 이런 사람들이 다 정보 이용자입니다. 바로 정보 이용자의 주체는 뭐가 되죠? 투자자나 채권자나 경영자나 기타 이용자가 뭐가 되느냐?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줘도 되나?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이 회사에 투자를 해도 되나? 또는 이제 정부 같으면 노사협상에서 노사적 문제가 될 때 노동자와 사용자 둘이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어떤 판단을 할 때도 회계 자료를 보며 이 회사가 이익이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양보해라, 또는 이 정도는 월급을 줘라, 뭐 이렇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요인의 중요한 자료가 바로 회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걸 갖다 우리는 이해를 하면 이제 바로 이런 거에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합리적 의사결정 내리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경제적 정보가 일어났을 때 회계화되는 이야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생산적 측면. 이 생산적 측면이란 말은 바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뒤에 가면 거래를 일단 붕괴하라, 붕괴가 되면 전기를 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결산을 하라. 이 결산해서 뭐를 갖다 만들어? 재무제표. 이제 뒤에 가면 재무제표라는 거는 회계 정보를 알려주는 일람표를 갖다 우리가 말하는데 5가지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표 만드는 데까지 영어로 말하면 메이킹이죠. 바로 메이킹 단계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북이다. 우리 북이는 원래 미국에서 중국에 넘어가서 장부를 유지하는 거다, 그런 말의 약자로 북키핑의 준말이 되어서 북이란 말을 쓰고, 바로 하나의 뭐가 되느냐? 생산적 측면을 얘기하는 메이킹의 단계다. 이게 뭐죠? 바로 북입니다.
부기 그럴 때 부기는 바로 수많은 사건을 갖다가 하나의 정보와 자료화를 만들어 주는 과정. 요 만들기.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부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2단계 가면 회계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2단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보 만들어지면 이 정보를 갖다 우리는 FS 재무제표라는 말을 씁니다. 뒤에 가면 재무제표가 만들어졌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의사결정에 활용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활용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용적 측면. 이 활용적 측면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활용한다. 그럴 때 활용하는 거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활용적 측면이다. 그런데 활용적 측면은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이다. 그래가 DM이라고 얘기를 하죠. 의사결정 내리는 거. 활용하는 거. 이 활용하는 게 뭐가 되냐 회계학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기와 회계학을 묶어서 뭐라 그러냐 바로 재무회계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재무회계라고 불러준다. 이 재무회계는 바로 철저히 대상이 뭐를 갖다 대상으로 한다? 상품이라는 개정. 이 상품은 바로 타인이 메이킹한 걸 갖다 얘기한다 그랬죠. 타인이 만든 걸 갖다가 우리가 사와서 파는 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재무회계다. 그럼 이 재무회계와 반대적 개념을 가진 게 뭐라 그랬느냐 그럼 바로 반대보다는 우리가 뒤에 배우는 또 하나의 개념이 원가회계가 있죠. 이 원가회계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아까 제가 OT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가회계는 궁극은 뭐를 갖다 기준점으로 잡느냐 바로 제품을 기준점으로 잡는다. 제품을 기준점으로 잡을 거다. 제품은 자기가 메이킹한 걸 갖다 얘기한다. 자기가 물건 만든 거 메이킹한 걸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던 거 알아두면 되죠.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뭐가 되느냐 상품을 중심점으로 해서 배우는 재무회계를 배우는데 재무회계 과정은 생산적 측면 어떻게 장부를 만들지?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는 거를 생산적 측면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활용하죠? 어떻게 활용하죠? 활용하는 게 뭐가 되느냐 회계학이다. 그래서 부기와 회계학을 갖다 결합한 게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재무회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깔아두고 뒤편에 가서 2편에서 우리가 원가회계 배우는데 이건 바로 타인이 자기가 물건 만들어 가지고 팔 때 여기는 하나 과정을 얘기하면 여기는 아까 OT에서 3개 과정이라고 그랬죠. 밀가루를 반죽하여 빵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가 밀가루 재료부, 밀가루 반죽은 제공품, 그리고 완성된 빵은 제품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3가지 과정 흐름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원가회계다 하는 이야기의 흐름이 명확하게 잡혀져야 처음 회계를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오해가 없고 우리가 배워야 할 범주도 이해를 하고 이 속에도 부기는 바로 생산적 측면입니다. 장부 만들기, 장부의 중요한 이야기가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그래가 뒤에 가면 우리가 5가지를 배웁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다음 주석. 이 5가지가 뭐냐? FS 재무제표다 말이야. 그거 만들어주는 게 부기. 만들어지는 걸 활용하는 게 뭐가 되죠? 회계학.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그다음에 회계학을 갖다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내용 속에서 회계학이 이제 쭉 처음에 앞에는 뭐가 되죠? 생산적 형태는 부기를 갖다 쭉 우리가 배웁니다. 앞부분은. 그리고 회계학에 가게 되면 회계학은 어떠냐 그러면 이거죠. 자, 자산이 어떤 겁니까? 자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 바로 우리가 어셋 그러니까 자산에 대하여 쭉 자산과 관련된 사항을 쭉 설명하죠. 자산이 어떤 거니? 두 번째 가면 부채가 어떠니? 부채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 예를 들어 전환사채, 사채 여러 가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봐도 장기 차입금, 이 부채, 남에게 빌려온 부위를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자본이 어떤 거니? 여기까지 우리가 구조를 갖다 설명하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배열의 회계학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죠. 보통 회계는 어떤 거니 해서 요 1단계가 끝나게 되면 2단계 회계학에 들어가면 자산은 어떤 거, 부채는 어떤 거, 자본은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갖다 우리가 이제 같이 묶어서 수익과 비용은 어떤 거니 하는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은 이 2가지는 이렇게 되겠죠. 바로 BS 요소. 우리가 재무상태표다. 그런데 이쪽은 자산이란 말이야. 자산이 도대체 어떤 거니? 자세히 자산을 모두 유동성배열법에 의하여 배열할 때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이 근원을 나타내는 남에게 빌려온 부위와 주주가 낸 부위 요걸 갖다 우리가 딱 구분하며 부채 자본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요 2가지가 어디 되죠? 대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익과 비용은 여러분들 IS라 그러는 인컴 시트다.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하죠. 이 포괄손익계산서도 궁극은 여기에 나오는 자본. 이 자본이 어느 쪽이죠? 주주가 낸 돈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다. 그럴 때 남으로부터 빌려온 게 30만 원이다. 그럼 지가 낸 돈이 얼마냐? 70만 원이다. 이래야 균형을 나타내는 종이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럼 요거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요거와 같은 쪽은 자본이 늘어나는 요인. 자본이 늘어난 요인은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수익이라고 불러죠. 그 다음에 반면에 자본을 갖다 까먹는 요인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델타 캐피탈은 뭐가 되죠? 바로 비용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IS와 BS가 있다면 요 바로 자본에 대해서 자본과 같은 쪽은 자본이 늘어나는 원인, 자본의 반대쪽은 자본을 까먹는 원인. 그래서 이제 요 바로 IS는 BS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바로 자본에 대한 정감 명세서로서 자본과 같은 쪽은 자본이 늘어나는 원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이라고 얘기하죠. 레버뉴 그런 말을 씁니다. 이거는 익스펜스 그러니까 자본이 반대쪽이니까 자본을 까먹는 요인.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회계학에서 하나하나 성격을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간 BS와 IS가 되고 특히 이 BS 속에 이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지만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배우는 게 회계학이며 심화학습. 한마디로 여기는 부기는 뭐가 되죠? 기본학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기본학습. 회계가 도대체 어떻게 재무제표를 만드니? 이게 뭐냐 그러면 기본학습이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심화학습이다. 심화학습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묶어서 뭐가 되느냐? 우리가 재무회계의 핵심이 기본회계. 도대체 거리가 일어나면 어디에 붕괴하고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재무제표를 만드니? 요까지가 부기란 말이에요. 통상 책들을 보면 거의 앞부분에 의해 되느냐 그러면 한 1편, 2편, 3편까지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음에 어디 되죠?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죠. 자산은 어떠니? 부채는 어떠니? 자본은 어떠니? 수익과 비용은 어떤 문제가 있지? 심화학습으로 가는 게 회계학이다.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 속에서는 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바로 앞에 계속 우리가 배우는 내용 속의 앞부분. 어떻게 장부를 만들어야 되니?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적 용어를 쓰면 거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붕괴하니? 어떻게 전개하니? 어떻게 결산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니? 바로 생산적 측면. 부기였다. 그럼 이제 활용적 측면에 가면 자산은 도대체 어떤 성격이니? 부채는 어떤 성격이니? 자본은 어떤 성격이니? 수익과 비용은 어떤 성격이니? 심화학습 들어가는 거. 이게 두 가지를 어우러서 뭐라 그러죠? 재무회계다. 그럼 이제 아까 말하던 바로 물건의 흐름. 자기가 물건 만들기 위하여 밀가루를 반죽하여 빵을 만든다. 그럴 때 밀가루 재료부, 밀가루 반죽 제공품, 그리고 완성된 빵 제품, 그리고 진열대 상품 올려놨다. 이때는 이제 상품이라고 불러준다. 남에게 떼오면 바로 상품이죠. 그러나 지가 만들어 했을 때는 진열대 올려놓을 때 상품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 했던 거, 이게 전체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의 흐름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OT 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심화 우리가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자 하는 이야기로 회계에 대한 정리, 회계란 어떤 거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심도 있게 비교하며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계에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의 내용 속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회계에 대한 정보를 얘기했고, 다음 이야기가 정보와 이 내용은 어떤 건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잘 볼 때 앞부분은 뭐 배우신 분들, 전공한 분들은 다 하는 이야기를 왜 하지? 그러나 비전공 학생도 있고 이 앞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뒷부분에 의해 되는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순탄하게 나갈 수 있다. 그런 겸허함을 가져달라는 걸 거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재무정보와 재무보고다. 그런데 재무회계는 어떠냐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일반적으로 재무정보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재무정보는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러면 바로 특정 기업의 실체가, 이게 주어가 되겠어요. 항상 문장 속에 누가 주어? 특정 기업의 실체가. 여러 가지 어디에 되느냐?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 이걸 갖다 어디에 되느냐? 그럼 바로 전달 수단으로 쓰는 게 뭐가 되죠? 회계학이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재무정보라고 보란다. 이게 바로 주어가 되죠. 특정 기업의 실체가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포인트만 딱딱 잡으면 여러분 노트화 해주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박스나 선을 끊는 걸 여러분 잘 따라오며 여러분들도 이해되느냐 해놨다가 서브노트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동영상을 들으며 노트를 만들어줘야 나중 시험장 갈 때 자기 손때 묻은 노트, 그보다 더 좋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시험장 가면 많은 책 가지고 간다? 못 봅니다. 노트 하나 달랑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회계는 바로 여러분이 앞부분부터 이렇게 딱딱딱 정리된 내용,
이걸 갖다 딱 어디야 되느냐 요점하고 우리가 서브 노트를 반드시 해달라 그러는데 이거는 항상 노트는 양면을 써야 됩니다. 노트를 갖다 아깝다 그래가 1페이지 앞부분부터보다는 한 페이지 상 넘겨서 양면이 될 때 이쪽에 서라 말이야. 여기는 비워두세요. 비워뒀다 나중에 해야 되느냐 그러면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 이럴 때 여기 추가로 나중에 해야 되느냐 여기 여백을 둬야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서브 노트를 만드는 서브 노트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양면지를 써라. 그래 이쪽은 내용을 이쪽은 여백을 여기에 서브 노트를 갖다 만들어 가면 나중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하나의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시험장 갈 때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니까 정리를 할 때 요것도 알아둬라. 요번에는 항상 양면을 써서 요쪽은 정리, 요쪽 여백, 나중에 추가할 사항이 있을 때 하고 이런 거 적을 때 바로 선생님이 선을 긋든지 박스를 지은 거 여러분들 어떻죠?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항상 같이 박스와 내용, 핵심 이야기를 하면 시간 단축됩니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얘기되고 그다음에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재무정보의 수요자는 누구냐?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리드하는 사람이죠. 바로 여기는 투자자라든가 종업원이라든가 대여자라든가 공급업자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 뭐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우리가 봐도 뭐 채권자, 소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갖다 우리가 수요자라고 하죠. 그러면 공급자는 누구냐? 기업이죠, 기업. 기업이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갖다 작성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공시한다. 이 공시가 뭐가 되죠?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결산 재무제표를 신문이나 일간지에 우리가 예대죠 올려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이게 바로 공급자의 역할. 주어는 물론 기업이 되죠. 기업이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필요한 사람은 누구? 투자자, 종업원, 대여자, 공급자들. 이런 것들이 재무정보를 필요로 한다 하는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기업 회계는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회계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런데 회계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볼 때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회계는 반드시 해야 되느냐. 연역적, 귀납적이라는 학문은 두 가지를 취합니다. 보통 학문은 연역적이다. 그 다음에 귀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회계는 반드시 귀납적이다 이렇게 돼요. 연역적은 어떻죠? A는 B를 포함한다. B는 C를 포함한다. 그리고 A는 C를 포함한다. 이런 관계 논술 우리가 연결되는 걸 연역적 풀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문에서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학은 뭐 예를 들어 경영학이다. 경영학은 재미있다. 그럼 회계학은 재미있다. 만약 연결을 한다면 회계학이 경영학이다. 경영학 일부분이죠. 그다음에 뭐가 되느냐? 회계학, 경영학은 재미있다. 그러면 회계도 재미있다. 이렇게 3단 논법적으로 나가는 걸 연역적 풀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하여 귀납적은 어디에 되죠? 사실을 배열합니다. 지구가 둥글다, 수성이 둥글다. 그럼 지구구나 수성은 뭐를 갖다 얘기합니까? 수성은 뭐를 얘기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 떠도는 별이란 말이야. 행성은 둥글다. 이렇게 배열식으로 갈 때를 귀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배열식으로 학문을 갖다가 만약에 배열한다, 배열해서 어떤 결론을 갖다 유도한다 그럴 때 이걸 갖다 귀납이라고 얘기하는데 회계는 철저히 귀납만 취하고 있더라. 회계는 귀납이다. 연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납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공공의 기준. 공공의 기준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공공의 기준을 갖다 우리는 공준이라고 불러준다. 공준이란 말이에요. 이 공준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기업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누구나 다 우리가 따라줘야 하는 포맨십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공준이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회계학은 어디까지나 철저히 귀납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준을 따라줘야 된다. 예를 들어 나중 가면 우리 T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T자가 나올 때 T자를 일일이 T자 꺾기가 어려우니까 얘 돼요. 윗선과 중앙을 쫙 자른단 말이에요. 회계는. 그래서 잘라서 이쪽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차변이다. 그래가 디레이토리라는 말을 써요. 이쪽을 갖다 우리는 대변이다. 그래가 크레디토리라는 말을 쓰고 차변, 대변이라는 말을 앞으로 많이 쓰게 돼요. 차변, 대변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느냐? 장부의 윗선과 중앙을 잘라서 편의상 오른쪽을 우리는 차변, 왼쪽을 대변이라 부른다. 그럼 선생님 이게 왜 차변이고 이거 대변하면 안 돼요? 곤란해. 바로 공공이 정한 뭐가 되죠? 기준이다.
공공이 정한 기준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공준이라고 불러준다. 공준이 바로 뭐죠? 회계는 반드시 공준이 있어야 돼요. 공공의 기준. 이게 바로 뭐가 되죠? 기업회계 기준에 속하는 프린시플. 바로 이거는 연역이 아니라 귀납이기 때문에 공준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며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화면 보면 회계 기준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쭉 설명을 합니다. 회계 기준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자 이거죠. 회계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이겁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재무제표 작성 보고에 대한 원칙이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누구나 다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장부가 있다면 오른쪽을 차변, 왼쪽을 대변으로 하자 하는 어떤 나름대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있는 거기에 대한 원칙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공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 원칙 GAAP다.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이야기는 GAAP를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IFRS가 나오기 전에 바로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러니까 바로 일명 뭐라 그러냐 GAAP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요 GAAP를 갖다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GAAP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나라마다 이렇게 GAAP를 따로 만들어 놓으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죠. 예를 들어 삼성이 한국에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도 주식을 내놓는다 이거죠. 왜? 세계적 기업이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GAAP 따로, 그 다음에 세계 가서는 회계 원칙 따로 하면 장부를 이중으로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래서 왜 되느냐? 원래 우리가 쓰던 GAAP에서 KIFRS, 요즘은 이제 이게 변경된 거. 옛날에 KGAAP에서 편의상 KGAAP 이런 말 쓰고 또는 GAAP인데 한국이 인정한 국제회계 기준. 이게 바로 KIFRS로 변경되었다. 기준이 옛날은 어디 되느냐? 한국인만 쓰던 KGAAP를 썼는데 이제는 어디 되죠? 그렇죠. KIFRS로 전 세계가 같이 공용 쓰는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 범위를 반드시 어디 되느냐 그러면 알아야 되고 그 범위에서 출제가 된다. 요 두 가지. GAAP, KIFRS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뭐가 됩니까? 회계 기준이고, 기준이 왜 나왔죠? 바로 중요한 이야기는 귀납적으로 회계가 풀기 때문에, 연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공공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공 기준 속에서 한국인만 쓰던 거 GAAP, 그다음에 한국이 채택하가 외국과 같이 쓰는 내용 KIFRS, 이게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 회계 기준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제 회계 원칙은 어떠냐? 회계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실무를 갖다 얘기하는 실무의 지도 원리다. 실무를 하는데 지도 원리가 뭐죠? 그렇죠. 실제로 사용하는데 어디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기준 이거다. 두 번째는 반드시 보편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 누구나 인정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해가 가능해야 되고 신뢰성이 가야 되며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비교 가능성. 뒤에 가면 요 얘기에 대하여 자세히 우리가 원칙론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이해 가능성, 신뢰성, 목적 적합성, 비교 가능성.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를 갖다 잘하는 거. 이번 우리 공준 문제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요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서 시험에 나올리라 누가 생각했습니까? 소홀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원칙을 제대로 아느냐? 회계를 그냥 숫자 집어 얘가 푸는 쪽만 하는 게 관세사 문제가 아니라 회계를 이해하며 그걸 응용해서 기업을 판단하는데 또는 여러 가지 무역하는 기업들이 어디에 되느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어시스트해야 되는 역할이 관세사가 시험에 회계학을 쓰는 이유 아니냐. 원칙에 따라 이제 원칙에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까지만 해도 예대죠.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 CPA나 보험계리사나 또는 아니면 감정평가사나 여기 나왔던 문제 그냥 끼워 이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거, 이건 이제 지양한다. 선을 딱 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며 나가줄 때 여러분이 50점, 짧게는 50점 정도로 보고 더 나간다면 70, 80까지도 올리면 하나의 전략 과목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안 돼도 50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자, 요거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 관습, 회계 절차를 갖다 체계화한 거다. 체계화한 거. 시스템화했다. 체계화를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스템했다 그런 말은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제도권 속에 들어가는 거.
이걸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로 AIS라고 얘기하죠.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마케팅 활동에는 MIS라고 얘기합니다. 마케팅 인포메이션 시스템. 시스템이 바로 뭐가 되죠? 제도화했다는 얘기, 체계화했다는 이야기. 그럼 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인사관리감 PIS 해서 인적자원 뭐가 되냐? 시스템. 이 시스템이 뭐가 되죠? 체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도 이제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거지 두리뭉실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회계 정보에 의하여 제도화한다. 그러니까 AIS라는 말을 쓰고 이걸 갖다 회계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회계 정보 시스템. 여기를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거고 이런 시스템화했다 하는 이야기. 이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알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IFRS가 굉장히 중심되는 우리는 이제 아까 GAAP를 갖다 거쳐서 GAAP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원리다 보이 안 되겠다. 삼성이 미국 시장에 뭐냐 그러면 만약에 상장을 한다. 상장이라는 말은 주식을 발행하는 걸 얘기하죠. 이럴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왜 되느냐 그러면 KIFRS. 뭐라고 한국이 채택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KIFRS.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앞에 K를 넣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을 보자. 이제 이런 국제회계 기준을 가만히 보면 거의 대다수가 복잡성을 줄이자. 너무 복잡한 거 없애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예외 규정을 갖다 지향한다. 이겁니다. 복잡성을 없애기 위하여 예외 규정을 지향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목적과 핵심을 갖다 해야 되느냐 원칙을 명확하게 하자. 어떤 목적? 어떤 뭐가 되느냐 핵심 원칙.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기준서는 반드시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얼마나 혼란 빠지겠습니까? 일관성. 사람도 똑같습니다. 처음이나 끝까지 어야 되느냐 회계학을 갖다가 어야 되느냐 뭐 열공을 해준다. 합격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해. 한 10장쯤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야 되느냐 그냥 포기해버려. 아예 대충 찍고 가자. 큰일 납니다. 일관성을 가지는 거. 바로 자격증 시험에는 일관성을 가지는 사람 성공합니다. 그러나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면 실패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알아는 건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개념체계의 근거를 둬라. 아주 중요한 게 개념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규정에 대한 것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침은 반드시 어야 되느냐 그러면 지침이라는 말은 지켜야 될 원칙을 얘기하는데 최소한 어야 되느냐 제공해야 된다. 예를 들어 지침을 갖다가 우리가 제시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뭐가 되느냐 제공이 돼야 된다. 지침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야기에 의하여 설명하는가를 지침을 우리가 한다. 바로 복잡한 예외 규정을 지향한다. 목적과 핵심 원칙을 명확히 해준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개념 체계를 반드시 근거한다.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여 의존한다. 그 다음에 지침은 최소한 경우를 어야 되느냐 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박스 지은 것만은 어떻죠? 앞으로 2018년도에도 이런 문제에 뭐가 되느냐 논제를 가지고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반드시 회계 원칙을 갖다 지켜야 할 이야기들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반드시 어떻습니까? 요 앞에 얘기했던 이야기와 요 두 번째 국제 기준의 특징을 한번 좀 비교를 잘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죠?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는 회계 원리를 제대로 아느냐, 회계 개념을 아느냐. 그렇죠? 개념도 모르고 숫자 때리려고 하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재무정보의 기능은 어떤가?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것도 다 읽고 외워라 이런 건 아니고 핵심 단어를 딱딱딱딱 박스 치며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겁니다. 재무의 정보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이란 말이 나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누구는 정보를 갖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예를 들어 기업은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되죠? 발표를 안 하죠. 그럼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투자자는 잘 모르고 돈을 때리었다 나중 쫄딱 망한다.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가 한 뭐 5년, 10년 전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제2금융권에 돈을 갖다 못 모르고 집어였다가 정보의 비대칭에 의하여 모든 퇴직금을 다 날린 제2금융기관들의 파란이 일어났던 때 있죠. 이건 뭐냐?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그러니까 기업은 절대 그걸 제대로 공개 안 하죠. 공개 안 하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생겨. 그래서 역선택, 잘못 선택했다.
이걸 완화하기 위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원활히 투자하는데 자본이 투자자에게 뭐가 되느냐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자본 투자자로 정확하게 역선택이 일어나지 않게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도움을 준다. 정보 비대칭 역선택 문제를 완화. 이 말은 역선택 문제를 없애준다 이거죠. 자본 투자자에게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정보의 자본시장에서 대리인이라 그런 말은 바로 우리는 거의 회계의 기준이 기업 주식회사입니다. 그럼 이때 이 대리인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말은 이거죠. 바로 우리가 주주가 회사에 돈을 낸 사람들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주를 대신해서 뭐가 되느냐 대리인이다. 그런데 대리인은 CEO를 얘기합니다. CEO가 장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타내는 소위 도덕적 해이를 막아준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연말에 결산 보고를 하면 지금 현재 CEO가 우리나라 이런 경우는 주식회사를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주식회사는 실제로 삼성이 이건희 거 아닙니까? 이건희가 돈 내고 이건희가 운영한 이건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데 개미 군단이 돈을 왕창 주식을 많이 사주면 그 돈을 모아가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문가인 CEO가 와서 회사를 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야. 대리인이야. 대리인. 그러다 보니 뭐가 되느냐 회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대리인의 뭐가 되느냐 그럼 역할. 이 대리인의 역할을 갖다가 정확히 해달라 그런 요청을 갖다 하고 이때 주주가 대리인을 못 믿어가 막 외부감사를 반드시 요구하게 되죠. CEO가 써놓은 장부를 못 믿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일어나는 비용을 갖다 대리비용이라고 얘기한다. 대리비용은 바로 주주가 실제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란 말이야. 근데 주주들이 운영하기가 어렵죠. 개미 군단들 다 모여가면 못하죠. 그럼 뭐냐 그러면 여기는 바로 대리인들에게 맡기는데 제대로 하나? 이걸 갖다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갖다가 예를 들어 대리인들이 대충 자기 이미지만 관리하고 자기 명성만 높이려고 실제 운영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제대로 안 하더라. 도덕적 해이란 말이야.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재무제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 바로 원래 시험 문제 제가 OT 때도 얘기했습니다. EVA가 뭐죠? 단순한 단기 순이익만 가지고 CEO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 마라. 진짜 어디에 되느냐? EVA. 정말 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높였느냐. 이거는 순이익에다가 자본 비용을 빼가 진짜 자본을 늘어나게 하는 것만 가지고 따져야 CEO의 정확한 이야기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다 뭐가 되죠? 재무정보. 이 정보를 이용해가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실체 간의 자본의 이동.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돈을 어느 쪽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해야 되느냐 영향을 준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자본 시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자본이 배분되게끔 돈이 가야 할 곳에 가라 말이야. 앞에 제가 10년 전 정도에 제2금융권에 뭐 사고가 터졌을 때 이거는 돈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돈이 갔다 이거지.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를 갖다 만들어줬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시장 자본시장을 이 재무정보가 정확해야 자본시장을 통하여 효율적인 뭐냐 자본의 배분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재무정보는 정부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자원 분배, 그렇죠. 정부도 역시 효율적이고 어디에 되느냐 적절한 배분으로 어디에 되느냐 경제 발전을 갖다 활성화하는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 뭐가 되느냐 바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이유다 이거죠. 가볍게 한번 보면 정보가 약해서 누구는 알고 누구 모르는 거. 기업은 아는데 일반 대중 모른다. 이거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그럼 거꾸로 돈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투자를 하는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완화하겠다. 두 번째는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주식회사는 주주는 진짜 본인이고 대리인은 주주를 대신해서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미국의 주식회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낸 주주와 대리인은 이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CEO는. 이 도덕적 해이를 갖다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야 장사를 얼마만큼 잘했는가를 주주들에게 보여주고 또 대리인들이 어디에 되죠? 주주를 속이기 위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갖다 막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실체 자원이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흘러가느냐에 영향을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을 통해서 효율적 배분이 되게끔 돈이 가야 할 곳에 가게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정부가 효율적인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런 재무제표가 주는 역할이 정확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작년 같으면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2017년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앞부분에 이론 부위도 꼼꼼히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문제를 앞으로 많이 내겠다는 예시를 2017년도에 했기 때문입니다.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해서 옛날 같으면 이런 거 하면 뭐 저런 거 왜 하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며 이제 여러분하고 재무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했고 이제 앞으로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회계라 그러는 이야기의 순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야기를 갖다 한 번 더 가볍게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정보를 만드는 과정,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장부를 만드느냐, 생산적 측면이라 그랬죠. 생산적 측면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바로 거래를 어떻게 재무제표를 만드느냐, 생산적 측면이란 말이야. 요까지가 우리가 봤을 때 부기라고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 FS를 가지고 판단해서 의사결정되는 거 DM이라고 얘기했죠. 요 단계가 뭐냐, 활용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했지. 활용적 측면, 활용적한다 이거죠. 이 활용적 측면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회계학이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회계학이다 이거란 말.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건 요건 부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느냐, 회계 순환 과정을 얘기하며 이 부기가 어디에 되느냐, 요걸 얘기하는 게 넓은 의미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 그랬어요? 재무회계라고 얘기했죠. 재무회계. 그다음에 요거는 상품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고, 요거와 반대 개념이 뭐 다른 개념, 우리가 상벽을 이루는 개념이 원가회계인데, 원가회계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제품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는데, 요 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위를. 어떻게 거래가 일어나면 이 재무제표 5가지를 만드니, 대표는 두 가지죠. 바로 BS와 IS 이 두 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생산적 측면을 여기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회계 순환 과정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궁극은 부기를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은 2016년도에 기출 문제에 나왔던 이야기다 하는 것도 참고로 우리 책이 제시를 해주고요. 맨 먼저 거래는 발생되라. 그러면 이제 거래를 붕괴하라. 그리고 정기하라. 그리고 수정 전 시산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정 붕괴를 하고 수정 후에 시산표를 만들어라. 그리고 각 계정을 마감하라.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래의 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부기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종의 부기입니다. 요걸 갖다 이제 좀 더 우리가 요 부위를 갖다가 간략하게 요래된데, 요걸 갖다 이제 구체적으로 요 부기의 과정을 설명해봐라. 요거 설명해봐라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요걸 갖다 우리가 가볍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맨 먼저 요 여백을 활용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요렇게 놔놓고 맨 먼저 거래가 일어나야 돼요. 거래가 일어납니다. 거래가 일어났다. 거래는 바로 갈것자의 올레자, 서로 주고원, 기브앤드 테이크를 얘기하죠. 그럼 1단계 뭐 하느냐, 이 거래를 반드시 분리해야 돼요. 오른쪽 왼쪽 분리하는 걸 갖다 우리는 붕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붕괴. 이 붕괴가 최초로 일어납니다. 붕괴는 거래를 차변과 대변 쪽 양쪽으로 계정과 금액을 쓰며 분리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붕괴장이 되죠. 붕괴를 나타내는 장부다. 그래서 붕괴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약식에서는 차변에 뭐, 대변에 뭐, 금액 얼마 이렇게 분리하는 게 붕괴장 양식입니다. 그럼 붕괴가 되고 나면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걸 옮겨 적어라. 아무래도 이쪽은 제가 살짝 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지우고, 생산적 측면 이게 뭐였느냐, 부기다 하는 이야기 했던 거, 이게 바로 부기다. 이게 회계학이다. 이렇게 되고 회계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회계학이다 그랬는데 이걸 약간 위로 올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럼 붕괴장이 된단 말이야. 붕괴된 내용을 갖다 옮겨 적는 걸 갖다 우리는 전기라고 얘기를 해. 전기는 현금은 현금대로, 상품은 상품대로 따로따로 붕괴된 내용을 계정마다 분리해가 여기에 가는 장부가 총계정 원장인데 줄여서 원장하고 나오고, 원장은 보통 이제 T자로 이렇게 나와. 현금, 그러면 들어온 거, 나간 거 이렇게 분리해요. 다음에 이제 요걸 써야 되느냐, 결산을 갖다 우리가 보죠. 결산을 봐서 이제 결산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결산 과정을 거치면 이제 재무제표가 나와요. FS가 재무제표인데 모두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5가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붕괴는 바로 부기다 그럴 때 부기의 개념은 거래가 일어나면 왜 붕괴하니? 붕괴된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니? 전개된 걸 어떻게 결말을 봐서 재무제표로 넘겨주느냐. 요 과정. 크게 봐서 붕괴, 전기, 결산. 요 3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회계 부기의 순환 과정이다. 여기서는 이제 부기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냉정하게 말하겠죠.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발생된다. 1번이죠. 그러면 이제 붕괴와 전기를 하라. 붕괴는 어떻죠?
차변 대변으로 분리하고 정기는 현금은 현금대로 상품은 상품대로 분기에 나타난 걸 계정마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수정 전 시산표 만들고 수정 분계를 해서 그다음에 수정 후에 시산표를 짠다. 그리고 이제 계정을 마감한다.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근데 요까지가 요게 뭐냐 그러면 예비 절차입니다. 예비 절차. 이거는 뭐죠? 장부를 마감하는 게 본 절차입니다. 본 절차. 그다음에 요건 뭐가 되느냐? 재무제표를 갖다 쓰는 게 후 절차 해서 바로 결산의 과정 속에 바로 여러분들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런 흐름입니다. 거래가 일어나라. 분계를 해. 분계하면 분계장이 최초로 기록하는 장소야. 차변, 대변 구분하죠. 그걸 가져 계정마다 따로따로 구분하는 총계정 원자야. 그걸 가지고 해야 되죠. 결말을 봐서 재무제표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결산이 아닌 과정. 오늘서부터는 이제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는 궁극은 뭐가 되냐? 요 내용은 바로 쉽게 얘기가 결산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어느 거 세 가지.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본 절차,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가 궁극은 이게 뭐가 되느냐? 결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결산 과정이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다. 그럼 요걸 갖다 이제 선생님이 한 번 더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를 갖다 쭉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과정을 얘기하는데 요걸 갖다 우리가 좀 더 질서 정연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말이야. 얘기하면 뭐가 되죠? 거래가 일단 일어나. 그럼 거래가 일어나면 뭐 해? 분계를 해. 분계를 해서 각각의 장부마다 뭐가 돼? 정기를 해줘. 요때 나오는 장소가 뭐가 된다 그랬죠? 분계장이었지. 요때 나오는 요 장소가 뭐가 된다 그랬죠? 정기가 원장이라 그랬죠. 원장은 원래 총계정 원장이다. 이렇게 됐지. 요까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거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산의 과정은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분계와 전기라는 과정을 겪고 결산 과정이 4번째가 되는데 결산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라는 세 가지를 거치게 된다. 예비, 본, 후를 갖다 거치게 된대. 요걸 갖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시제 수정. 선생님은 시제 수정으로 배워라. 시산표, 재고조사, 수정분계, 정산표. 요 예비입니다. 요 오리지널 예비 절차입니다. 자, 본 절차는 마감하라. 다음 후 절차는 FS를 작성하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라. 재무제표는 모두 몇 가지? 5가지. 이게 뭐냐 그러면 분계, 전기, 결산. 결산은 예비, 본, 그 다음에 후. 시제 수정. 시는 시산표, 제는 재고조사, 수는 수정분계, 정은 정산표. 요걸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하며 앞부분이 좀 정확하게 이렇게 오면은 뒤에 갈 때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데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또 전공하신 분의 경우는 저렇게 답답한 것도 설명하느냐 이럴지 모르지만 비전공 학생이나 또 처음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며 그래도 전공해도 빠뜨린 부위 저도 대학교에서 강의했지만 이 부위 어느냐 그러면 시제 수정을 몰라요 애들. 정산표 특히 모릅니다. 이렇게 5점을 남기며 가면 그건 항상 재앙이 되어 회계 시험 보는데 여러분에게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걸 알고 좀 꼼꼼히 성실하게 임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며 항상 의대죠 겸손한 마음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